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일어나면서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반대로 약폭, 소폭의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상회하는 등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수급적인 부담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나스닥 하방을 지지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 연준의 증언이 또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08년 이후 13년 만인데요. 과연 이런 영향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 폴더블 폰 업종들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죠. 오늘의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폴더블 폰이 성장하면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대선 테마주 동향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테마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활개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판단은 어떻게 해볼까라는 주제인데요. 미국 CPI 지수가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전년 대비 5.4%가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 중고차 가격의 상승도 있고 또 국제유가의 큰 급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연준의 판단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엊그저께였죠. 미국에서 6월달 인플레이션이요. 13년 만에 2008년 8월입니다. 그 이후 2008년이면요. 언제냐 하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바로 직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실상 시장 내 거품이 사실상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8년 8월 이후 실질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과 조금 더 긴밀하게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위 말하는 생필품 이 부분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이 부분 역시 4.5%의 급등 양상을 보다 이 부분은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인플레 주요 배경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경기가 상당 부분 침체가 되었었죠. 이 이후 급격한 경제 회복세가 바로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백신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수요가 폭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여름철 성수기까지 가세하면서 수요 폭증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통상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수요 증가 측면, 소위 말하는 디맨드 풀이라는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물가를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의 인플레이션 형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코스트 푸시 요인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밀어붙이는 제품의 가격의 상승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 원재료 가격의 상승인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원재료의 최첨단은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근원 CPI가 4.5%로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어찌 보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주요 요인이 아니라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 수요 증가가 제품의 가격을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잡아당기기 때문에 나의 마진 폭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의 재무구조, 영업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인플레 배경에 따른 기업들의 제조 마진,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맨드 풀인 경우와 코스트 푸시인 경우. 근데 지금은 디맨드 풀인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디맨드 풀, 소비가 제품의 가격을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원가 상승은 오히려 뒤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소비가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가 되니까 제조기업들의 가동률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 변동비 쪽이 아니라 단위당 고정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제조 마진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반면에 코스트 푸시인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원가 상승이 먼저 선행을 합니다. 지금 국제유가의 상승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곤 있는데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먼저 생겼을까? 그게 아니라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이 뒤따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원가의 상승이 후행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원가의 상승이 선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행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도 가동률은 증가를 하고 단위당 고정비도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제품 가격에 실질적으로 원가 상승분을 반영시키기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리게 되고 만에 하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의 상승이 선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바로 디플레이션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기업의 제조 마진이 축소한 다음에 회복한 것이 아니라 가동률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가 하락을 하고 원가 상승이 후행을 하게 되면서 소비가 오히려 제조 마진을 잡아당겨서 늘려버리는 제조 마진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한 가지 더 그런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수연 앵커가 소비자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부분, 중고차의 가격, 이런 부분의 급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동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픽업 트럭의 수요가 지금 현재 폭증을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 미국에서는 경제, 소비자 차원에서, 개인 소비 측면에서 픽업 트럭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의 수요가 폭증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개인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반영을 시켜주고 있고요. 항공요금이 여행 수요의 증가와 함께 폭증을 하고 있다. 급상승을 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눌려왔었던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서 의류 가격 역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제품 가격의 상승에 반영을 시켜서 코스트 푸시 요인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증가가 바로 영향을 주게 되어서 이 부분은 결국은 기업들의 제조 마진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파월 의장이 지난밤 의회 청문회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이미 또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테이퍼링 상황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재랄지 경기 소비재랄지 내구 소비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출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라 다소간의 내수 경기의 위축,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 속에서 크게 수출주와 내수주로 양분이 되어질 것 같은데 내수주는 저가 매수 차원에서 계속 좀 관망 내지는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 향후 한 2, 3주 정도는 오히려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배경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아닌 수요 폭증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해본다라면 수출주로의 관심 확대가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 미국 수요 증가에 따른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제조 마진의 증가.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에 최근 들어서 좀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도 오히려 수출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내수주 조금 좀 한 1, 2주 정도 매수를 좀 미뤄 두시고 하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는 수출주에 대한 관심 확대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이 수요 폭증에 따라서 흘러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출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네, 전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0.6% 상회하면서 1.0% 발표가 됐고, 지금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생산자 물가지수도 함께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전일 연준 파월 의장이 하원 증언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또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자산매입 축소를 하기에는 아직 좀 상황이 더 빨리 진전이 돼야 할 것이다.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이런 부분 통틀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혼조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지난밤 이제 그 미국 시장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장의 현실 같이 접목을 좀 해본다라면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국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4차 유행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어떤 시장의 모양새를 보일까?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수주보다는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렇다라고 내수주를 버리지는 말자. 조만간 코로나 4차 유행 극복. 그때를 대비해서 내수주 저점 매수 차원의 대비를 하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최대 감신 사항은 세 가지죠. 경기 개선이 계속될 것인가, 유동성은 지속될 것인가, 코로나 재확산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일단 시장 전망치보다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은행주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에서도 은행에 대한 부분 스트레스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서 배당을 실질적으로 7월부터 가능하게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놨고요. 우리나라 역시 7월 1일부로
중간 배당이 가능하게끔 배당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없애고 이제 은행이 그동안 상당 부분 피해 아닌 피해를 봤다라면 은행의 주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봤다라면 이제는 은행의 주주들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 경기 개선세를 같이 수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금융 당국의 어떤 그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동성 지속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 부담이다 하지만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직 멀었다라는 평가. 다만 8월에 잭슨홀 미팅이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10월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있는 그런 의장에 대한 어떤 의장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비둘기파랄지 비둘기파가 급격하게 매파로 전환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8월 달과 10월 달 시장 내 아주 큰 어떤 그 시장 내 영향을 줄 만한 요인으로 그 작용을 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중장기 차원에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코로나 재확산 우리나라와 해외 조금 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좀 4차 유행 때문에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해외 지금 현재 다소간 람다 변이에 따른 어떤 그리고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어떤 그 우려감이 잔존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밤에도 물론 미국 시장, 여행주, 항공주 다소간 약보합세 내지는 하락의 마감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참에 지난밤 그 미국 증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죠. 혼조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의 강보합. 나스닥은 소폭의 약보합세, 혼조 마감을 보였는데 파월 의장이 실질적으로 미리 이제 그 하원의회 증언을 하기 전에 서면 답변을 한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상황이 시장 내 고스란히 이제 그 작용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 내 그 안도감은 주었다. 급락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큼 시장의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게 되면요, 빨간 그 선으로 이제 그 표시한 부분이 최근 국채금리의 일주일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1.4%대에 있던 국채금리 가격이 1.35% 정도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잦아든 건 아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게 된다라면 이는 거꾸로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에 다시 재점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이 꼭 지금 현재 시장 내 도움을 줄 요소는 아니다라는 점,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점, 자칫 잘못하다간 경기 정점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 더욱더 하락의 조정의 폭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경기 정점 논란과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와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시장에 가장 유리한 그런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 이제 의회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기후 변화 그리고 가족과 보육에 대한 어떤 그 투자한 3.5조 달러 향후 10년 동안 합의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기술주들 다소간 혼조 양상을 보였죠. 2분기 실적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 확실하게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애플, 아이폰 신작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2.4% 급등.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 내
이 부분이 그 애플 향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모멘텀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기술주들은 약보합과 강보합 사이에서 다소간 혼조 양상을 보였다. 그만큼 시장 유동성과 관련해서 금리와 관련해서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아직 다소간 좀 혼란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델타와 람다 변이 확산 이 부분이 다소간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항공주, 여행주 소폭의 어떤 그 하락세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죠.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과 인플레이션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려감으로 볼 것이냐, 안도감으로 볼 것이냐.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립니다. 유동성은 일단 당장 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에 무게감을 두고 있고요. 무게감 두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의 소비는 계속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내수주들의 어떤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 과연 물론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1, 2주 이내에 지금 현재 코로나 재확산의 방향성이 확실한 어떤 그 틀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확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세로 다시금 들어가게 될 것인지. 기대하는 부분은 안정세가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가 매수 차원의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요. 2분기 실적 본격화됐습니다.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 계속 갖는 것이 맞고요. 여기에는 ESG에 대한 생각 그리고 특히나 배당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점차 변하고 있다. 특히나 금융업종에 대한 배당 관점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증권업종이랄지 은행업종이랄지 신재생, IT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그 정부 육성 고성장 기술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 그린 뉴딜 220조, 기존 160조에서 220조로 투자를 했으면 모멘텀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부장에 대한 관심 여전히 가져갈 것 같고요. 신소재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증권주와 은행주는 계속해서 지켜보자, 그리고 정부가 육성하는 고기술 산업들도 챙겨보자라는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일지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폴더블폰 업종들 종목 리포트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폴더블폰이 성장하면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파인테크닉스는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술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폴더블폰 섹터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간 화요일 수요일을 통해서 KH아텍과 세경하이테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현 구간에서 유의 깊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각각 두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7월 8일자 키움증권 리포트와 3월 3일자 교보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두 가지를 놓고서 파인테크닉스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IT 부품 제조 기업이고 LED 조명에 있어서도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밀 금형 제조 개발에 강점을 갖고 있는 부품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LED 조명 쪽으로는 약 36%, 그리고 국내외 휴대폰 부품 쪽으로는 64%의 매출 비중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LED 조명은 27%, IT 부품 쪽으로는 73%였는데 IT 부품 쪽으로의 전방 산업이 조금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LED 조명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36%, 휴대폰 IT 부품 쪽으로는 64%로 나눠져 있고, 이 IT 부품 쪽으로가 국내 비중으로는 약 24%, 그리고 해외 비중으로는 약 4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인테크닉스가 무얼 만들기에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고 있는가를 보셨을 때 처음으로 딱 보이는 이 그림 보이시죠? 파인테크닉스의 메탈 플레이트입니다. 이 폴더블 폰 메탈 플레이트인데요. 내장 힌지 또는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용 메탈 플레이트라고 보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접혀지고 있는 부분 위쪽으로다 OLED 패널을 올려놓는 겁니다. OLED 패널 아래에 부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파인테크닉스의 메탈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KH 바텍의 힌지는 경첩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파인테크닉스의 메탈 플레이트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OLED 패널을 받쳐주는 금속 재질의 판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폴더블 폰 성장에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수혜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에서 대중화라는 단어들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대중화, 결국엔 폴더블 폰 스마트폰이 우리 시장의 대중화가 되면 될수록 파인테크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 규모가 여전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폴더블 폰 출하량을 617만 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3년도까지 2339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이죠. 갤럭시 플립, 갤럭시 폴드 약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신규 라인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중화권 업체들도 샤오미, 비보, 오포 쪽에서도 폴더블 폰 시장에 가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정도에는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대중화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이 되었을 때에는 파인테크닉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IT 부품들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인테크닉스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폴더블 폰 시장 하면 파인테크닉스가 떠올랐던 이유 한 3가지 정도, 2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폴더블 폰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메탈 플레이트가 독점적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삼성전자 제품들의 탑재가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향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향후 국내외 시장, 앞서 말씀드렸던 중화권 시장이나 애플까지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업체에도 납품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외판, 외형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은 파인테크닉스의 성장이다 라고까지도 조금 일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만큼 이 파인테크닉스의 메탈 플레이트는 정말 그야말로 독점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평균 판매 단가 ASP의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출시되고 있는 폴더블 폰에 대한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부터는 S펜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월요일에도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메이커, 제조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는가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단편적인 예로 이제는 휴대폰 배터리를 교환해서 쓰는 휴대폰은 지금 주변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트 시리즈를 조금 잠시 보류해 두고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제조사에서는 방향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노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던 그 펜슬 기능이 소비자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노트를 대체할 만한 대화면의 스마트폰으로 폴더블 폰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에 노트에 쓰던 S펜을 이제 탑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구조적으로 설계가 변경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의 메탈 플레이트도 일정 부분 변경이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공정 증가로 인해서 판매 가격 상승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예정의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설계가 변경이 되고 공정도 추가되고 그러면 결국 가격도 추가가 될 텐데 그러면 가격 상승은 파인테크닉스 입장에서는 수익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309억 원, 전년 대비 6.4%가량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진율이 좋은 LED나 IT 부품 쪽에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방산업 위축되었다는 이야기는 폴더블 폰 섹터 말씀드릴 때 누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실적을 한번 살펴본다면 매출액은 2,475억 원, 전년 대비 46%의 성장과 영업이익은 209억 원, 전년 대비 100%, 108%까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파인테크닉스를 열어놓고요. 그러면 추세 저점에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추세 저점들이 조금 나올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면 이러한 모습으로도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저점에서 따박따박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급한 상승을 이루어졌는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부 반영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6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해서 각각 250억씩 총 5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단행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매해 거의 2배가량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폴더블 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가 공장 건설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유에서 자금 조달을 단행했고요. 그 자금의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하다 보니까 발행 총 주식수의 14% 수준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희석 요인, 주주가치 희석 요인보다도 미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 최근 주가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고 6월 23일 장중고가로는 9,860원까지도 올랐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고 이제 막 고개를 드는데 왜 파인테크닉스의 흐름은 이렇게까지 좋은가를 봤을 때 전방 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폰이 조금 부진했다면 LED 조명의 매출 비중이 36%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6월 6,000원선 변곡점을 맞이한 적이 있었죠. 그 변곡점에서 공포의 매수를 했더라면
지금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전일 9,180원의 종가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약 2달 만에 30% 이상 급등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간 저위험 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려오면서 오늘은 왜 파인테크닉스처럼 주가가 일부 떠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평행한 선을 하나 두고 되돌림 자리에 하나 올려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평행한 선을 놓고 그 위쪽 상단으로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이 갭이 맞아떨어진다라는 차트를 그렸을 때에 어디가 수익 극대화 라인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기 되돌림 자리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요. 이 구간은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000원 언저리에서 나는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종가 기준으로 8,500원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일부 현재 수급 상황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향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만한 접근 가격은 6,000원, 마지못해도 7,000원 미만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이익 100억 원, 기업의 시총이 4천억 원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신규 접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 한다라고 보시고 다른 종목들, KH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를 이번 주 폴더블 폰 집중해 볼 만한 기업으로 좀 꼽아드렸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셔서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셔야 좋은 수익률까지 끌고 가시기에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편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기업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분석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펌핑이 된 상황이고 다른 또 다른 폴더블폰 종목들도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허반석 위원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포트 종목들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 소통창에 좀 활발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재밌습니다. 자주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이주열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현황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 그리고 CJ ENM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도 크게 챙겨갔습니다. 14%대 각각 챙겨갔고 CJ ENM은 26%대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서암기계공업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15%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종목들입니다. 알레비 플러스 3%대 수익률 지금 챙겨가고 있고 백삼 마찬가지로 3%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도 지금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에 좀 유지를 해주는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이 있네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YJM게임즈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 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어제자 시장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 짚어볼 텐데요. 어제 상한가를 도달한 종목들 모두 다 인맥 테마주로 묶여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이 한 반년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올라오면서 그에 관련된 테마주들의 급등세가 지금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금강공업 우선주나 DGI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인맥주로 묶이기도 했고 인터파크는 M&A 이슈 외에도 이재명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갔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처럼 이제 대선 테마들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그 막바지 단계로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대선을 앞둔 시점이 이제 내년 3월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한 1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저점 구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주들은 가장 무난하게 사람들이 이제 사두고 잊어버리면 무조건 수익을 주는 뭐 그런 이제 뭐 기간과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 새로운 정말 국민적인 관심을 좀 크게 받을 수 있고 센세이셔널하게 좀 이런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면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의 관련주가 아니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만 유효하다. 그래서 단타나 단기 정도로만 이렇게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 잘 알려져 있던 인물들,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또 이낙연 후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지율이 좀 큰 후보들 순으로요. 기존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던 사람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일단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규 수급으로 이렇게 매수세들이 몰려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당연히 좀 하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테마들이 한 10배 정도 오르게 되면 그 생명은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지율이 1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1, 2위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었었고, 지지율을 조사해서 뭐 1위를 달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막 1위가 나오고 했던 그런 시점이 주가가 가장 핫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재형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대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역시 새로운 뉴페이스라는 거죠. 새로운 인물이고 지지율이 한 4% 이상 되고 국민들에게 좀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강공업이라든지 이렇게 금강공업 우선주죠. 우선주가 뭐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던 뭐 DGI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인물들별로 후발주들도 뭐 나오곤 있습니다. 역시 뭐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서도 정책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롭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한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선주들이 다 움직일 때 못 움직이던 그런 관련주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떨어지던 지지율,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의 지지율이 급작스럽게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1위를 하고 있는 대선 주자와의 1대1 구도에서 뭐 승리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여론조사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강하게 띄울 수 있는 뭐 그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은 시장에서 어떤 뭐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지율이 1위인 사람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까 대부분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다 나와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들,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에 대한 관련주들의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은 그런 내용들 자체가 기존에 이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의 이슈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지 되돌림이 나와서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대선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선 테마들은 이제 생명이 다해가는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할 때는 청산에 대한 손절이 됐던 익절이 됐던 명확하게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다른 급등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는 대선 테마들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후발주들 중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그리고 대선 테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들이라든지 어떤 이슈를 이렇게 2개나 3개 정도 겹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대선 테마 하나로 너무 많은 시세를 낸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조심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내가 손절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되고 기준이 전혀 없는 분들께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여서 나도 올라타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올라타는 시점이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런 모멘텀이 없이 오로지 인맥 관련주로만 엮여서 지금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같은 정치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식 정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전략 알차게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상도, 전북 동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동안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며칠째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폭염 속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 많은 곳에는 폭염경보까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높은 습도와 함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낮 기온 33도, 광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25에서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춘천과 청주 33도로 매우 덥고 습하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속초 25도, 강릉은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속초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아침 기온 2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도의 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토요일까지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남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